네, 안녕하세요. 제4차 경기도 물리치료사의 평일 특강을 진행하게 된 물리치료사 한지민입니다. 저는 오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에 대해서 강의해 드릴 예정인데요.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이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조금 많이 어려우실 수 있지만 우리가 환자 치료를 함에 있어서 임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차입니다. 오늘은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 분석의 정의와 연구 질문, 피코-TS, SD 정의, 또 문헌 검색, 문헌 선택, 자료 추출, 빗돌림 위험 평가, 메타 분석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어제 강의 자료를 전달 드린 이후에 조금 더 수정과 보완을 해서 만약에 시간이 허용이 된다면 근거 수준 평가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사전에 정해진 연구 질문, 목적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사전에 정해진 방법론에 따라 그대로 수행하고 또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해서 가능한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메타 분석은 2개 이상의 개별 연구 결과를 통계량을 이용해서 합산하는 통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메타 분석이 체계적 문헌고찰보다 상위에 있는 방법이다. 또는 체계적 문헌고찰만 수행된 체계적 문헌고찰보다 메타 분석까지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이 조금 더 좋은 논문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지 않고 메타 분석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서 연구 결과를 합성할 수 있고 합성이 필요할 때 추가로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체계적 문헌고찰의 종류도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업데이트 체계적 문헌고찰과 리빙 체계적 문헌고찰, 진단 체계적 문헌고찰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체계적 문헌고찰은 이전 체계적 고찰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 연구 방법, 분석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체계적 고찰이고요. 리빙 체계적 문헌고찰은 새로운 근거가 사용 가능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체계적 문헌고찰입니다. 그리고 진단 체계적 문헌고찰은 진단법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로 말 그대로 진단법들을 문헌고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적 문헌고찰과도 또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이 점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메타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연구에 추정된 통계량을 이용해서 연구 결과를 합성하는 분석이고, 개별 환자 데이터 메타 분석은 로우 데이터를 이용한 메타 분석인데, 로우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게 흔치 않아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향적 메타 분석은 연구 결과가 알려지기 전에 메타 분석에 적합하다고 확인되거나 계획된 연구의 메타 분석이고요. 네트워크 메타 분석은 여러 가지 중재가 존재할 때 그 중재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어서 최근에 많이 인기 있는 방법론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적 문헌고찰이 언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중지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 연구 결과들이 모두 다른 결론을 제시할 때 하나의 논문을 통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텐스나 ICT 같은 것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효과를 있는지 문헌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할 때 텐스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만약에 10편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한 편은 통증의 개선 효과가 없다. 또는 한편은 통증의 개선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통계적 유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 다른 연구는 효과가 매우 좋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텐스가 어떠한 효과가 있고 그 효과 크기는 얼마만큼인지 한 편의 논문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체계적 문헌 고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임상적 결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거의 수준인데요. 보시면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 케이스 리포트도 있고 케이스 시리즈,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RCT 등의 많은 연구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이 가장 근거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하시기 전에 알아주시면 좋을 핵심 요소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연구 목적과 기준, 그리고 명백하고 재현 가능한 방법론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문헌 검색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많은 문헌들을 검색해서 여러 개를 리뷰를 하면 그것이 체계적 문헌 고찰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지만 거기까지 수행된 연구는 일반 리뷰에 해당하고 체계적 문헌 고찰은 빗돌림 위원 평가와 결과 보고와 합성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체계적 문헌 고찰은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연구인 것이 원칙상 3명의 연구원이 팀으로 구성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이때 3명은 SR 방법론 전문가, 임상 전문가, 정보 검색 전문가 등이 포함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으로 수행하기 또 어려운 점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나 연구기관에 종사하시거나 대학원에 재학을 하셔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도 한번 짚어보고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인 체계적 문헌 고찰 진행 과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연구 질문 확정, 두 번째는 피코TS SD 확정,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선정, 네 번째는 검색 전략과 수립, 또 문헌 선정, 여섯 번째는 자료 추출, 일곱 번째는 빗돌림 위원 평가, 여덟 번째는 메타 분석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근거 수준 평가까지 매우 긴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 질문과 피코TS, SD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은 동일한데요. 체계적 문헌 고찰은 예시와 같이 뇌졸중 환자의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가상현실의 효과는 어떠한가? 뇌졸중 환자의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집중대알 치료의 효과는 어떠한가? 또 SCI 환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약물은 무엇인가와 같이 이러한 형식으로 연구 질문이 확정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연구 대상자와 중재를 포함해서 서술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구 대상자 선정인데요. 내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자를 의미하고 예시와 같이 주요 우울 장애 또는 감정 부전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 성인 SCI 환자처럼 인구학적 특징과 질환의 중등도를 포함해서 정의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연구 중재인데요. 내가 SR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효과의 대상이 연구의 중재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SCI 환자 우울증 치료를 위한 항우울제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나의 SR의 중재는 항우울제가 되고, 뇌졸중 환자의 집중재활 치료 효과를 SR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실 때는 집중재활 치료가 나의 SR의 중재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비교 중재 선정인데요.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중재를 의미하는 걸로 SCI 환자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항우울제와 위약과 비교를 하고자 할 때는 나의 SR의 비교 중재는 위약이 되는 것이고, 뇌졸중 환자의 집중재활 치료 효과를 일반 치료와 비교하고자 할 때는 일반 치료가 나의 SR의 비교 중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중재 결과, 아웃컴 선정인데요. 내가 SR을 통해서 중재를 효과를 함에 있어서 어떤 지표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망률이나 근력이나 균형 감각과 같은 그런 지표가 있고, 그에 따른 세부 도구들은 그 SR에 맞게 정의를 또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시점과 장소와 연구 설계 선정인데요. 시점은 중재에 대한 추적 관찰 기간을 의미하고, 장소는 연구가 진행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또 연구 설계는 체계적 문헌 고찰을 포함할 1차 연구의 디자인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중재가 종료된 시점에서 3개월, 6개월, 1년 시점의 효과를 측정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의 SR의 시점이 되고, 내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SR의 장소는 지역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연구 설계는 내가 SR을 할 때 사전의 기준을 어떤 연구 디자인을 포함할지까지 선정을 하는 건데요. 일단 SR을 또다시 SR은 경우는 SR이 연구 설계가 될 수 있고, RCT나 넌 RCT와 같이 내가 SR을 포함할 1차 연구의 디자인을 선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문헌 검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헌을 검색하시기 전에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국외 데이터베이스, 국내 데이터베이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도 고려를 하셔야 하고, 국외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개가 있고 국내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포괄하는 논문의 범위, 영역이 매우 다양해서 내가 수행할 체계적 문헌 고찰의 주제나 연관성을 고려하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셔야 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 말고도 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 결과를 검색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규제기관, 자료원, 또 임상연구 보고서를 검색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또 기타 자료로 회색문헌, 학위 논문과 같은 회색 논문을 검색하실 때도 있고, 선행연구의 레퍼런스까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서 여기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검색 범위에 대한 선정이 완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검색 전략 수립도 생각보다는 간단치가 않아서 꼭 임상 전문가 또 정보 전문가, 우리가 흔히 아는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검색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논문의 이런 흔한 용어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용어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만 검색하지 않는데 그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다른 검색어를 사용하고 검색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처음 하실 때는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색 전략을 처음에는 선행 논문을 보시면서 제목과 초록, 본문을 보고 이제 내가 필요한 키워드를 선정하신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수행해 가시면서 확정을 하시는데, 이 과정이 이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긴 매우 어렵고 여러 번 검색을 하셔야 하고요. 한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검색 전략을 확정을 했더라도 만약에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은 문헌이 검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도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헌 검색에서 이제 꼭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민감도와 특이도인데, 민감도라고 하면 우리가 연상하기에는 뭔가 뾰족하고 뭔가 좁고 이런 것을 연상하실 수 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민감도는 적절한 연구를 찾을 가능성으로 민감도가 높을수록 포괄적인 검색이고요. 특이도는 부적절한 연구를 배제할 가능성으로 특이도가 높을수록 좁은 범위의 검색입니다. 그래서 연구 검색 전략을 수립하실 때는 특이도와 민감도를 모두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통 자연어라고 하고, 전문가들이 정의해 놓은 언어를 통제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어는 저자 키워드에 수록된 단어, 논문 주제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고, 이 자연어를 사용하는 건 민감도를 높이는 검색으로 논문 누락 없이 최대한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검색입니다. 반면에 통제어는 여러 동의어를 대표하는 언어로 색인 전문가가 표준화한 단어로 일관되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정밀도를 높이는 검색, 부적절한 논문을 배제해서 최대한 정확한 결과를 위한 검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도와 특이도를 적절하게 고려하셔서 검색 전략을 수립하셔야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별로 사용하는 키워드나 검색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통제어도 데이터베이스별로 각기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어서 분류를 해보면 조금 흔히 아실 수 있는 통제어가 메시 언어일 텐데, 그 메시를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펀메드, 코코넛 라이브러리, 싸이인포가 있고, 엠트리를 통제어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EMBase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널 헤딩스를 통제어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시널이 있고요. 이렇게 통제 어휘의 차이를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일단 펀메드에서 스트록을 통제어로 검색을 하면 우리가 아는 그 스트록을 동일하게 통제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EMBase에서 스트록을 검색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스트록의 또 다른 언어인 세레브로 바스큘라 액시던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널에서는 또다시 스트록을 동일하게 통제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경험으로 의한 것은
펌메드와 시널, 그러니까 메시텀과 시널 헤딩스는 대부분 일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EM베이스와 메시텀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차이까지도 고려하셔서 검색 전략을 수립하셔야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자체가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권한도 쉽지 않아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개개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시는 방법은 모두 다를 테지만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어떻게 메시텀을 통제어를 검색하시는지 이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시널의 메인 화면인데요. 왼쪽 상단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시널 주제 표목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스트록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했고요. 그 결과 스트록 이하 유사도를 기반으로 이렇게 나열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아까와 같이 스트록은 스트록으로 통제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EM베이스에서 엠트리 검색 방법인데요. 이거는 EM베이스 메인 화면이에요. 거기서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엠트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또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스트록이 엠트리에서도 동일하게 통제어로 사용되고 있으면 바로 그냥 스트록이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동일한 용어가 아니라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할 때는 use 땡땡하고 세레브로 바스큘러 액시던트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이런 창이 뜬다면 내가 검색한 입력어와 다른 통제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펌메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펌메드는 우리가 무료로 접근 가능한 유용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SR을 수행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구글 다음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편리한 데이터베이스여서 오늘은 펌메드를 중심으로 설명 더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펌메드에 접근하시는 것은 구글에서 펌메드를 검색하셔도 좋고 주소창에 직접 입력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펌메드의 검색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펌메드는 오토매틱 텀 매핑이라고 해서 ATM 기능을 활용해서 검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데, 검색어를 입력하면 메시, 저널, 어서 순으로 매핑을 하고 자동으로 변환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펌메드는 기본 검색, 고급 검색, 메시 검색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ATM의 기능을 조금 더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펌메드에서 제가 리해빌리테이션을 검색한 다음에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어드밴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디테일하게 검색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리해빌리테이션 한 단어만 입력을 했을 뿐인데 아래에 보시면 리해빌리턴트, 리해빌리테이트 등등등 여러 가지 어미를 변경해서 다양한 언어로 검색을 해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옆에 가로로 올필드 메시텀이라고 하는 거는 검색 영역이고, 이것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 다양한 검색 영역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확장해서 검색해 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검색어 조합에도 많은 개념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불리언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and, or와 not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and인데 A and B라는 것은
A와 B가 모두 포함된 논문을 내 검색 결과에 포함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스트록 앤드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건 내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논문에 스트록과 리해빌리테이션이 모두 포함된 논문을 포함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조합입니다. 반면에 A와 B는 둘 중 하나만 있을 때도 내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것인데, 스트록 O와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검색을 한다면 스트록이라는 단어만 있어도 내 검색 결과에 포함되고,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단어만 있어도 내 검색 결과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헌의 검색 결과가 많아지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A나 B는 A는 포함하되 B는 빼는 그런 기능인데, A and B도 함께 제외가 되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지 않고, 보편적으로는 AND와 OR을 이용해서 검색어 조합을 이루어지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네스팅과 트렁케이션인데요. 네스팅은 양 가로를 사용해서 우선 검색하는 기능이고, 트렁케이션은 별표를 사용해서 절단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테라피 not stroke or rehabilitation 하고 가로로 검색을 할 경우 stroke or rehabilitation이 우선 검색이 되는 반면, 머슬 스트렝스 or stroke and rehabilitation 이렇게 가로 없이 검색을 하시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순차적으로 검색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사용한 절단 검색은 카페인 다음에 별표를 사용을 한다면 그 카페인 다음에 별표 있는 자리부터 어떤 단어가 오더라도 카페인으로 시작하는 그 모든 단어를 내 검색 결과에 포함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카페인이라고 별표를 하시면 카페인, 카페이네이티드, 카페이니즘 등등 확장해서 검색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펀메드가 예전에는 그 단어들 사이에서 중간에 이렇게 별표를 사용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서 단어 중간중간에도 별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된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기능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방법들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실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현황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색어 조합 필드 태그 사용인데요. 이것은 여러 개념의 조합이 검색이 복잡해서 길어질 때 사용하는 것처럼 제가 왼편에 선생님들께서 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어서하고 가로하고 AU라고 하는 것은 필드 태그를 사용하실 때는 키워드 옆에 가로 AU라고 사용을 하시는 거고, 메시텀으로 검색을 하실 때는 키워드 옆에 가로 열고 MH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시 1번과 같이 테라피하고 가로 MH, O와 테라피하고 TIAB라는 것은 이 테라피라는 것을 메시텀에서 검색해 주는 것과 또 테라피라는 것을 TIAB는 제목과 초록의 줄임말인데, 이 TIAB에서 검색을 한 그 결과를 나는 포함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검색 필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가로로 한 번에 쭉 나열을 한 다음에 한 번만 입력해도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지금 펀메드에서는 검색어마다 필드 태그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구 검색 기능인데요.
어구 검색은 여러 가지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화면을 보시면 제가 스트로크와 디프레션을 그냥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스트로크와 디프레션을 각각의 단어로 인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ATM 기능으로 각각 확장돼서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가 15,773건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로크 디프레션을 쌍따옴표로 해서 어구 검색, 이 단어를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검색 결과가 1536건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구 검색을 이용하는 건 많은 문헌들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효과를 알고 난 다음에 참고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펀메드에서 메시텀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아까는 시널과 엠트리에서 EM베이스를 말씀드렸고, 이제 펀메드 순서인데, 펀메드의 메인 화면에서는 오른쪽 하단과 같이 메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야 메시텀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메시텀은 상하위 개념을 포함한 트리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하위 개념이 내가 리해빌리테이션을 라는 메시텀을 필요해서 검색을 했는데, 이 리해빌리테이션 아래에 보시면 애니멀 어시스티드 테라피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SR을 할 때 동물 연구는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과 같이 메시트리의 하위 개념이 내 체계적 문헌 고찰에 포함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시텀을 검색어에 포함하실 때는 이렇게 하위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내가 이 하위 개념을 배제하고 싶을 때는 제가 빨간색 표시해 둔 것처럼 파란색 박스를 체크해 주시거나 직접 필드 태그를 사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펀메드에서 어드밴스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이 어드밴스는 기본 검색창 아래에 있어서 빨간색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왼쪽에는 올 필드, 그 다음에 엔터 서치 텀, 그 다음 애드라는 표시가 있는데, 올 필드라는 걸 클릭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필드 태그 영역들이 쭉 나열이 돼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검색 영역을 직접 선택하시거나 검색어로 아까처럼 입력을 하셔도 되고, 엔터 서치 텀에는 키워드와 필드 태그를 입력하시는 검색 창입니다. 그리고 add라고 하는 것도 클릭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and or와 not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검색어 조합을 직접 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스트로크 and 리해빌리테이션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서치를 했고요. 그 결과 25,698건이 검색된 결과까지 이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펀메드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을 검색해서 PDF나 워드 파일을 다운받는 것과는 조금 방식이 달라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펀메드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 하시는 거는 그 리절트 아래 숫자를 클릭해 주셔야 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샌드 이메일, 샌드 투 중에 샌드 투를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서지 도구를 또 이용할 텐데, 그것에 대비해서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해 주시고요.
보시면 선택사항에 뭐 여러 개를 일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페이지 결과만 포함할 수도 있고 내가 검색한 모든 결과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편리한 건 올 리절트이기 때문에 뭐 편의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올 리절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파일을 생성해 주시면 잠시 후 내 컴퓨터에 자동으로 검색 결과가 다운로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운로드된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에러가 나고 여기서 서지 도구 엔드노트라는 것을 실행을 하셔야만 이제 또 내 검색 결과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아까 다운로드 한 것까지를 마무리 짓고 또다시 엔드노트를 실행하시면 지금과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뭐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이제 저는 제4차 경기도 물리치료사회 평일특강이라는 파일을 생성해서 그러면 이렇게 빈 파일이 열리면 이렇게 열어둔 상태에서 아까 다운로드 받으신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그 내가 검색한 결과가 여기에 임포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헌을 선택하시는 걸로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강의하고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헌 선택 과정입니다. 문헌 선정은 원칙상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을 한 다음에 의견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제3자의 개입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문헌 선택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목과 초록 검토를 통해서 전문 검토를 할 문헌을 선정하는 거고 2단계에서는 1차 선정된 문헌을 전문을 보고 최종적으로 SR에 포함할 문헌을 선정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배제 사유를 기록하는 것은 전체 문헌을 기록하시는 것은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2단계 검토 중에서 그 중에서도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연구가 있을 경우 그런 문헌에 대해서 배제 사유를 기록해 주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전문 검토 전에 이제 원문을 확보하시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바로 접근을 할 수 없는 문헌들도 있어서 이것도 연구 계획 수립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선정이나 배제 기준도 만약에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하려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내가 SR을 할 그 주제가 명확하고 목적을 알더라도 실제 문헌을 보시면 너무 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수월하게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초반에 뭐 여러 편, 100편, 200편, 뭐 1000편 그 정도까지를 예비로 한번 선정을 해 보신 다음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럴 땐 어떻게 하자라는 기준이 수립을 하셔야 하고 또 여기에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헌 선정을 다 하고 나시면 이렇게 차트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차트의 기본형은 화살표 아래 방향으로 해서 이제 플로우 차트가 기본형인데, 요즘에는 뭐 SR별로, 저자별로 본인들이 조금 이제 형식을 변형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둘 다 올해 출간된 논문에서 발췌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내 연구에 따라서 변형 가능한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문헌 선정에 필요한 서지 관리 도구인데요. 제가 엔드노트를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엔드노트가 연구자들이 문헌을 관리하고 인용하는 데 사용하는 서지 관리 도구로, 이것은 참고 문헌 정리에도 유용한 도구여서 꼭 SR이 아니어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서지 관리 도구이고요. 이 엔드노트가 근데 유료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처음 SR을 2017년도 정도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 웹 버전이 없고 노트북이나 PC에 다운로드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웹 버전도 출시가 되었고, 연구자들 간에 외부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비용도 참고 자료로 첨부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코비던스라는 서지관리 도구인데요. 코비던스는 체계적 문헌 고찰을 위한 서지관리 도구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문헌을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 문헌 선별, 데이터 추출, 품질 평가 등 체계적 문헌 고찰의 전과정을 지원하고, 팀 협업도 가능해서 여러 연구자가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드노트도 최근에 웹 버전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코비던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코비던스 역시도 무료가 아니라 이렇게 유료로 사용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드노트를 노트북으로 다운받은 프로그램과 코비던스 웹 버전을 이용해 봤는데요. 지금 엔드노트가 웹 버전으로 되면서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초창기에 엔드노트 자체가 이제 활용법이 일반적인 프로그램, SPSS 같은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초반에 문헌 작업했던 거 다시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렇지만 엔드노트는 각각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문헌 분류를 수행해서 따로 그 결과를 요약해서 비교를 해야 하는 반면, 코비던스는 웹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 PC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접속을 해서 공동 팀으로 등록한 팀 그 연구에 대해서 문헌을 선택을 하는데, 참고하셔야 할 점은 이것을 1단계 문헌 분류를 2명의 연구자가 모두 완료했을 때만 2단계 전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하실지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자료 추출 단계입니다. 우선 자료 추출도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는 3명에서 논의를 하는데요. 일단 자료 추출할 목록을 사전에 한번 선정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추출하는 건데, 추출하는 목록은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성별, 나이,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또는 연구 중재, 기간, 강도, 방법, 결과 측정, 또 연구의 기본 정보, 저자, 국가, 장소 등을 포함해서 선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건 제가 예전에 했던 결과를 참고 자료로 가져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논문의 주요한 그 필드를 선정을 하셔서 그에 맞게 요약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번째 빗뚫림 위험 평가 단계입니다. 우선 빗뚫림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빗뚫림은 결과 추정에 있어서 참값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재 효과를 과소 추정하거나 과다 추정하도록 만드는 요소로 빗뚫림 위험 평가는 1차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빗뚫림을 평가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1차 연구의 모든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나 방법을 또 숙지하셔야 하기 때문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개념을 알아야 하고 조금 우리 치료사들이 처음 접하는 개념이 많아서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이제 참고를 해주시는 것이 더 쉽게 들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빗뚫림 위험 평가 마찬가지로 2명이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3자 논의하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2명의 연구자의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선택적으로 일치도를 측정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방법 그리고 그 도구들마다 또 그 기준이 달라서 그것도 사전에 확인하신 후에 평가 도구를 선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빗뚫림 위험 평가 도구 종류가 연구 디자인별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RCT는 코크란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사인 또는 넌 RCT는 로반스, 로빈스 I, SR은 암스터나 로비스, 또 CPG는 어그리 이렇게 이 외에도 많은 평가 도구가 존재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RCT를 평가하는 ROB 2.0과 넌 RCT를 평가하는 로빈스 I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5가지, 7가지는 이 도구들이 빗뚫림 위험을 평가하는 영역인데요. 일단 ROB 2.0을 보시면 첫 번째 무작위 배정 과정에서 생기는 빗뚫림, 두 번째 의도한 중재에서 이탈로 인한 빗뚫림, 세 번째 중재 결과 자료의 결축으로 인한 빗뚫림, 네 번째 중재 결과 측정의 빗뚫림, 다섯 번째 보고된 연구 결과 선택의 빗뚫림, 이렇게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빗뚫림, 바이어스를 평가하는 것이고 넌 RCT를 측정하는 로빈스 I는 첫 번째로 교란에 의한 빗뚫림, 두 번째 연구 대상자 선택 빗뚫림, 세 번째 중재 분류의 빗뚫림, 네 번째 의도한 중재에서 이탈로 인한 빗뚫림, 또 5번째 자료 결칙에 의한 빗뚫림, 6번째 중재 결과 측정의 빗뚫림, 또 7번째는 보고된 연구 결과 선택의 빗뚫림으로 총 7가지 영역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ROB2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무작위 배정 과정에서 생기는 빗뚫림은 배정 순서 무작위화 여부, 배정 순서 은폐 여부, 중재군들 간의 기저 상태의 차이가 있어서 무작위 배정 과정의 문제 유무를 평가하는 영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항우울제 치료를 임상시험을 할 때 보통은 위약군과 이제 치료군을 대상자를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를 함에 있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대상자를 어느 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화해서 은폐를 해서
모두가 객관적으로 랜덤하게 배정이 잘 됐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정 순서 은폐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빗뚫림 위험을 평가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의도한 중재에서 이탈로 인한 빗뚫림은 연구 대상자의 배정된 중재에 대한 인지 여부, 간병인 및 중재 제공자의 배정된 중재에 대한 인지 여부인데, 일반적으로 RCT가 잘 됐다라고 한다면 연구에 참여자, 그와 관련된 간병인, 심지어는 연구를 중재를 제공하는 그 중재 제공자마저도 이 대상자가 위약에 대한 군인지 항우울제에 대한 군인지 어떤 중재군에 속하는지를 모르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로 대상자, 간병인, 중재 제공자가 중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얼마나 은폐가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중재 결과 자료의 결특으로 인한 빗뚫림은 중재 결과에 대한 자료의 연구 대상자 혹은 거의 전부에 대해 이용 가능 여부, 또 해당되는 경우 중재 결과 자료의 결특으로 인해서 빗뚫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 유무, 또 해당되는 경우 중재 결과 자료의 결특 여부로 인한 참값 변화 유무를 평가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중재 결과 측정의 빗뚫림인데요. 여기는 중재 결과 측정 방법의 적절성, 중재 결과 측정이나 확인이 중재 군별 차이가 있는지, 또 중재 결과 평가자나 연구 대상자의 중재군에 대한 정보 인지 가능 여부, 또 해당되는 경우 중재에 대한 지식이 중재 결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로 중재 결과 측정 방법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다섯 번째, 보고된 연구 결과 선택의 빗뚫림은 평가된 수치형 연구 결과가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중 중재 결과 측정치 중에서 선택되었을 가능성, 또 평가된 수치형 연구 결과가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중재 결과 영역에 있는 다양한 자료 분석 중에서 선택되었을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어떤 연구의 결과를 1부터 10까지를 측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보고하기 유리한 일부의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보고했는지, 만약에 선택적으로 보고를 했다면 빗뚫림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영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ROV2 그리고 빗뚫림 위험 평가는 개별 도메인을 중간 평가하고 개별 도메인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린 후에 또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별 도메인의 중간 평가 단계의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개별 도메인의 중간 평가는 신호 질문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이 팩트 체크이지만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마도 그렇다, 아마도 아니다, 아니다, 정보 없다 라고 이렇게 5단계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전에 신호 질문이 중간 평가였다면 지금 이 3단계는 개별 도메인의 최종 평가인데요. 최종 평가는 이렇게 3단계로 낮은 빗뚫림 위험, 일부 우려, 높은 빗뚫림 위험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기서 낮은 빗뚫림 위험은 현재 연구 결과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낮은 빗뚫림 위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일부 우려는
적어도 한 개의 영역에서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어떠한 영역도 높은 빗뚫림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높은 빗뚫림 위험은 연구 결과에 적어도 한 영역에서 높은 빗뚫림 위험을 보였거나 다수의 영역에서 일부 우려사항이 있었고, 이러한 우려는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상당히 낮출 것으로 예상될 때 높은 빗뚫림 위험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빗뚫림 위험을 평가한 결과를 시각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서 제가 참고 자료로 첨부를 했는데요. 초록색은 이제 빗뚫림 위험이 낮을 때를 의미하고, 빨간색은 빗뚫림 위험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노란색은 이제 중간 정도일 경우를 의미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넌알시티를 평가하는 로빈스 I를 설명드리기 전에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고려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칙상 SR은 RCT 연구를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넌알시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단계이고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일단 RCT로 가능한 연구지만 이용 가능한 RCT에는 간접적 혹은 불완전한 근거만 있는 경우로 상기 중재 결과나 장기 중재 결과나 드문 중재 결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데, RCT가 없는 경우 이제 넌RCT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재 결과가 굉장히 길거나 그 중재를 실험하기가 좀 어려운 때는 RCT 연구 결과가 없으면 넌RCT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무작위 배정할 수 없거나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 연구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중재의 효과에 근거를 제공해야 될 때 인구 집단 수준 중재, 대상자가 강한 선호도를 가질 수 있는 중재인데, 대상자가 심하게 거부할 수 있거나 실제 RCT가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도 이렇게 넌RCT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로빈스를 이용한 빗뚫림 위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교란에 의한 빗뚫림은 하나 이상의 예측 변수에 의해서 기저 상태에서 받게 되는 중재가 예측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로빈스 I는 시간 변동 교란 요인도 고려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구 대상자 선택 빗뚫림 영역은 적합한 연구 대상자 배제, 일부 추적 관찰 시점 또는 일부 결과 사건이 배제되는 것이 중재와 중재 결과 모두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또 중재 분류의 빗뚫림은 중재 상태에 차등적, 비차등적 빗뚫림이 발생한 경우인데, 여기서 차등적 빗뚫림은 중재 상태의 오분류가 중재 결과나 중재 결과 위험과 관련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비차등적 빗뚫림은 중재 결과와는 무관하게 중재 추정 효과를 무효점으로 만드는 빗뚫림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의도한 중재에서 이탈로 인한 빗뚫림인데요. 여기서는 실험 중재군과 대조군 사이에 제공된 관리가 체계적으로 다를 때 발생하는 빗뚫림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의도한 중재에서 대상자가 이탈한 경우, 이럴 때 빗뚫림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자료 결칙에 의한 빗뚫림은 포함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관찰 결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빗뚫림, 또는 중재 상태에 대한 정보나 교란 변수 등의 변수가 누락되어서 발생하는 빗뚫림이 해당할 수 있고요.
중재 결과 측정의 빗뚫림은 중재 결과의 측정에서 차등적 또는 비차등적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빗뚫림으로 결과 평가자가 중재 상태를 인지하고 있거나 다른 중재군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측정 오류가 중재 상태 또는 효과와 관련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빗뚫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된 연구 결과 선택의 빗뚫림은 중재 결과 분석, 하위 집단 분석에 대한 여러 측정 중에서 결과에 따라 연구 결과를 선택적으로 보고해서 발생하는 빗뚫림으로 이렇게 7가지 영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로빈스도 아까 ROV2와 마찬가지로 중간 단계가 있고 최종 단계가 있는데요. 이 중간 단계에서 역시나 신호 질문을 활용을 하는데 그 신호 질문은 5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건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RCT가 해당 영역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행된 경우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non-RCT는 이 단계에서 빗뚫림 위험이 낮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중등도는 해당 영역에 대해 비무작위 연구로서는 건전한데 잘 수행된 RCT보다는 못한 경우에 해당할 때 중등도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심각함이라고 평가를 하는 건 해당 영역에 대해서 일부 중재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매우 심각함은 해당 영역에서 중재 효과에 대한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우 심각함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가 없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영역에서 빗뚫림 위험을 판단할 정보가 없는 경우에 이제 정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중간 단계의 평가를 거쳐서 최종 단계에서는 ROV와 다르게 4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낮음은 모든 영역에서 빗뚫림 위험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등도는 모든 영역에서 빗뚫림 위험이 낮거나 중등도인 경우에 해당할 때 중등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심각하다고 평가를 할 때는 해당 연구가 한 개의 영역에서는 심각한 빗뚫림 위험을 갖지만 이외 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빗뚫림 위험을 갖지 않을 때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를 하는 건 해당 연구가 적어도 한 개의 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빗뚫림 위험을 갖는 경우에 해당할 때 매우 심각함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7번째 메타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연구 결과들의 합성이 필요한 경우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산해도 무방할 정도로의 1차 연구들이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후에 수행하실 수 있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별 연구들의 자료가 합성이 가능할 때 수행하고, 또 개별 연구들의 특징, 중재, 강도, 빈도 등이 충분히 비슷해서 효과를 통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때 수행할 수 있고요. 또 개별 연구들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답할 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개별 연구들이 합성 가능한 효과 추정치를 보고했을 때 수행할 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차 연구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모두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시된 일부 자료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수치를 변환하는 과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수행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았을 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이제 메타 분석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분석도 치료군과 비교군을 결정하고 성과 변수 결정, 또 연구 요약 자료 추출, 자료 입력과 자료 합산을 거쳐서 중요한 건 이질성을 판단하고 연구의 질이 메타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출판 편향까지 검토하는 것을 메타 분석에 포함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 주요 수행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성과 변수 종류에 따라서 메타 분석의 효과 추정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이 자료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이균형 자료는 중재 결과가 가능한 두 가지 범주형 응답으로 나타나는 자료로 예를 들어서 사망과 생존 또는 성공 또는 실패라는 자료가 될 수 있고요. 또 연속형 자료는 중재 결과가 연속적인 측정 값으로 나타나는 자료로 혈압과 같은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 자료는 중재 결과가 순서를 가지는 범주형으로 표현되는 자료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와 같은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생존 자료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자료로 중도 절단을 포함하는 것이고 타임 투 이벤트와 같은 자료가 해당될 수 있는 점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이질성을 판단하는 단계인데요. 메타 분석에서 이질성을 판단하는 방법 첫 번째가 히긴스 아이스퀘어 통계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질성이라는 것은 연과 결과 사이의 변이로 인상적 다양성, 예를 들어서 대상 환자군, 중재법의 종류, 병용요법, 성과 변수 등등에 있고 또 방법론적 다양성, 연구 디자인이나 연구 질, 그리고 빗들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아이스퀘어의 통계량이 0에서 40%일 경우는 이질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30%에서 60%는 중간 정도의 이질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90%는 실제적으로 이질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75%에서 100%는 상당히 한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이질성을 판단하는 카이 제곱 검정법을 말씀드리면 카이 제곱 검정법은 각 연구들의 중재 효과가 공통 중재 효과 값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구들이 소규모이거나 선정된 연구의 수가 적을 때 낮은 검정력을 갖고 연구의 수가 많을 때는 중요치 않은 이질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P값을 0.05 대신 0.1을 유의 수준으로 사용을 해서 P밸류가 0.1보다 크면 기무가설이 채택되어서 고정효과 메타 분석이 수행되고 P밸류가 0.1보다 적을 때는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어서 별량 효과 메타 분석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질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질성의 원인을 규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이질성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두 번째는 메타 리그레션, 세 번째는 IPD 메타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는 연구 대상과 중재에 관한 추가적인 해답이 가능하지만
연구 결과가 잘못된 결과로 추정을 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뇌졸중 환자의 집중치료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을 해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뭔가 특성이 달라서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룹을 조금 세분화해서 그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비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대상자의 연령별로 그 분석 그룹을 나누거나 성별로 나누거나 뭐 장애 등급으로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각각 분석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리그레션은 치료의 효과와 각 연구의 특성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IPD 메타 어널리시스는 포함된 환자 수준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도 참고를 하셔서 적절하신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질성이 판단 결과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선정하실지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랜덤 이펙트 모델은 대상 인구 집단의 차이가 있는 것을 가정하는 모델로 각 인구 집단의 트루 이펙트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이 됩니다. 따라서 각 연구들은 평균적인 처리 효과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모집단 내 연구들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연구들이고, 치료 혹은 노출 효과에 따른 변이는 연구 내뿐만 아니라 연구 간의 차이로 기인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픽스드 이펙트 모델은 대상 인구 집단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고 가정하는 모델로 동일한 상태에서의 동일한 트루 이펙트를 공유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변이가 있다면 대상 인구 집단에서 표본 추출을 하는 것으로부터 변이된 것이기에 따라서 각 연구 내의 인구 집단의 변이로 인한 것이고 연구 자체의 성격의 차이가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 결과의 정확성이 연구 대상자의 수에 의존하는 점도 참고사항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네트워크 메타 분석은 직접적 근거와 간접적 근거를 모두 통합해서 한 번 분석으로 3개 이상의 중재를 동시에 비교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은 네트워크에서 어떤 중재 사이의 상대적 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하고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 추정치보다 더 정밀한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중재의 순위나 계층을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항우 우울제 치료 약물이 여러 개 있을 때, 또는 운동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것들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치료법이나 약물을 구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한 번 분석으로 우선순위로 도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유효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은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이 평균적으로 상대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요소에서 유사하다는 가정에 의존하는 것, 또 비일관성은 특정 중재 비교에 대한 다른 정보 출처가 잃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 분석을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R도 있고 코크란 레브만도 있고 스타타도 있습니다.
앞서 원래는 코크란 랩만이 내 PC에 다운로드가 무료로 가능해서 굉장히 쉽게 메타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최근에 웹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이것도 유료로 변경이 됐고요. 스타타도 유료 프로그램이어서 유일하게 이제 R이 메타 분석을 무료로 수행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근거 수준 평가입니다.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근거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 그레이드 어프로치가 가장 대표적이어서 오늘은 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레이드 접근법은 주어진 중재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근거 수준을 높음, 중등도, 낮음, 매우 낮음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앞서서 빗뚫림 위험, 비일관성, 간접성, 비정밀, 출판 빗뚫림의 5가지 영역을 고려해서 근거 수준을 평가한 다음 비무작위 연구와 준무작위 연구의 근거에 대해서는 3가지 영역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근거 수준을 하향하는 조정 영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빗뚫림 위험이나 제한점을 말씀드리면, 중재 효과의 빗뚫림 위험 평가에서 주요 제한점이 있다면 효과 추정치에 대한 확신도는 감사하고,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 이러한 방법론적 제한점으로는 무작위 순서 생성 실패, 배정 순서 은폐 부재, 눈가림 부재, 다수의 추적 결과 누락 또는 선택적 연구 결과 보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이질성 또는 결과의 비일관성은 연구 결과의 추정치가 연구마다 크게 다를 경우 연구자는 비일관성의 이유를 찾아야 하고, 비일관성이 존재하고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용 가능한 자료로 가능한 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근거 수준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전체적인 근거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영역인데요. 첫 번째로 근거의 간접성입니다. 예시 첫 번째는 대안중재의 효과를 비교하는 문헌고찰에서 A와 위약 그리고 B와 위약을 비교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고요. 예시 두 번째는 문헌고찰이 적격 기준에는 부합하는데 인구나 중재, 비교, 중재 결과 측면에서 문헌고찰 질문에 직접적이지 않은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구 결과의 비정밀성은 연구 대상자가 거의 없거나 사건이 적고 신뢰 구간이 넓은 경우 근거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요. 여기서 결과 요약표에 포함된 신뢰 구간을 통해서 정밀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출판 빗뚫림인데요. 연구 결과의 근거에 따라서 중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근거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점, 앞에서도 말씀드린 동일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전체적 근거 수준을 상향하는 조정 영역인데, 첫 번째 큰 효과는 방법론적으로 잘 수행된 관찰 연구에서 중재 효과가 크고 일관적인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한 확신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용량 반응 변화의 존재는 관찰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료 전 항우고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출혈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관찰 연구에 대해서 혈액 응고에 필요한 시간 사이와 출혈 위험 사이에 용량 반응 변화가 있다는 관찰에 의해 항응고에 필요한 시간과 출혈 위험성의 증가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 드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향 조정 영역은 교란인데요. 여기서는 무작위 연구나 비무작위 연구의 모든 그럴듯한 빗둘림이 명백히 중재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고, 관찰 연구가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모든 그럴듯한 빗둘림이 중재 효과를 증가시켰을 때도 유사한 상황이 되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